눈발이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겨울바람이 골짜기를 지나며 울부짖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에밀리 도슨의 볼을 바늘처럼 찔렀다. 발은 깊은 눈 속에 빠져 허덕였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폭풍을 몰고 올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에밀리는 해가 지기 전에 땔감을 더 모으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멀리 산기슭의 숲까지 나와 있었다. 어깨에 둘러맨 낡은 코트가 춥게 들이치는 바람을 온전히 막아주지는 못했다. 가파른 솔숲 사이 칼바람이 신음하듯 나무들을 흔들었다. 에밀리는 등에 둘러맨 도끼를 살짝 고쳐매고 한기를 뿜어내는 공기의 입김을 내뿜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소리,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고 힘없는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에밀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바람이 만들어낸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없어요? 그녀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저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에밀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다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눈길을 돌렸다. 두터운 설원 위를 걷는 발걸음이 아득하게 울렸다. 그러다 새하얀 눈 속에서 어딘가 어두운 형체가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은 에밀리는 달려가듯 그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쌓인 눈을 급히 치웠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 끝은 얼어붙어 있었으며 옷은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지만 군데군데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입술은 거의 파랗게 질려 반쯤 감긴 눈꺼풀이 떨렸다. 아저씨, 들려요? 에밀리는 필사적으로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미약한 신음만 돌아왔다. 떨어진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주변 눈은 핏물로 물들어 있었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제발 일어나요. 여기 계속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는 움직이려는 듯 살짝 입술을 열었지만 허스키한 기침 소리만 흘렀다. 에밀리는 조급히 주위를 둘러봤지만 달리 도울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결심한 듯 그의 팔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힘껏 그를 일으켰다. 남자의 몸무게가 전부 에밀리 쪽으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순 없어요. 불어대는 칼바람을 헤치고 에밀리는 사력을 다해 눈 속을 걸었다. 함께 쓰러질 것 같은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녀는 가끔씩 미끄러지는 남자의 몸을 고쳐 잡으며 나아갔다. 남자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낡은 통나무 오두막에 겨우 도착했다. 힘이 빠진 다리로 문을 발로 차듯 열어젖히고 속에서 기다리던 따스한 공기가 안으로 밀려왔다. 마치 다른 세상인 듯 벽난로 옆은 훈훈한 공기와 장작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에밀리는 무너질 듯한 몸으로 남자를 소파 위에 눕혔다. 그의 피부는 얼음장같이 식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거의 동상에 걸린 듯 푸르스름했다. 그녀는 재빨리 담요와 이불을 끌어다 덮고 상처를 확인했다.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길게 찢긴 상처가 보였다. 여기에 감염이라도 생기면 위험했다.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낸 뒤 붕대를 단단히 감싸며 응급처치를 했다. 남자는 중간중간 신음하며 몸을 살짝 비틀었으나 의식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다. 모든 작업을 끝낸 에밀리는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앉았다.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그의 의지와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납던 바람 소리가 조금 잦아들 즈음 남자의 숨은 한결 규칙적이 되었다. 에밀리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눈을 감고 조금 식은 차를 마시며 깜빡 졸다 깨어날 때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어디죠? 에밀리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소파 쪽으로 달려갔다. 남자의 두 눈이 힘겹게 떴는데
아까보다는 확실히 생기가 돌았다. 제 오두막이에요. 상기슬에서 반쯤 얼어 죽어가는 걸 발견했죠.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머리를 짚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름이라도 알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대답했다. 리처드 콜드웰. 어딘지 낯익은 이름 같았지만 딱히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에밀리는 일단 남자의 상태부터 묻기로 했다. 당신을 찾았을 때 다리는 심하게 다쳐 있었고 옷도 제대로 된 방한복이 아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리처드는 살짝 상반신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글쎄요. 너무 춥고 눈보라 속에 있었던 기억까지는 나는데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애써 머리를 흔들었지만 분명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진 못하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리처드의 표정이 급히 굳어졌다. 내 폿, 지갑, 시계, 대체 어디 갔지? 그는 코트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적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처드는 무언가 깨달은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누군가 훔쳐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버린 걸 보니 날 죽이려 했던 걸 수도 있고. 에밀리는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광활한 눈밭에서 쓰러져 있었고 소지품은 전부 사라졌고. 누군가 그를 일부러 버렸나? 그녀는 벽난로를 바라보았다. 불길은 살아 움직이듯 일렁였고 희뿌연 불빛이 오두막 안의 구석구석을 가만히 비추고 있었다. 리처드 콜드웰. 알 수 없는 사연을 가진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하지만 일단은 살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희뿌연 햇살이 어슴풀에 스며들었다. 화로 속 장작은 많이 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오두막은 간신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스토브에 장작을 더 넣고 물을 끓였다. 구식 나무 오두막이었지만 이곳에서 지낸 세월만큼 그녀는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때 소파에서 무언가 가볍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처드가 몸을 일으키려 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다. 깨어났군요. 에밀리가 주전자에 물을 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네요. 고맙습니다. 리처드는 낮게 중얼거렸다. 에밀리는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 내밀었다. 이거 마셔요. 바늘잎차, 소립차, 같은 거예요. 여긴 마실 게 이거밖에 없으니 사치 부릴 생각 말고. 그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 맛을 보더니 살짝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때 문이 끼익 열리며 모피를 두른 할머니가 들어왔다. 매서운 눈빛으로 리처드를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다. 바로 이 사람이구먼? 네가 눈밭에서 주워온 사람이. 에밀리는 그에게 소개했다. 할머니, 이분은 리처드. 리처드, 여긴 마사 도슨 할머니예요. 리처드는 예의를 갖춰 목례를 했지만 마사는 표정 변함없이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 여기 두는 거 아니야. 위험할지도 모르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에밀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눈 속에 버려둔다면 이미 죽었겠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손에 낀 모피 장갑을 벗었다. 에밀리, 넌 마음이 너무 약해. 이런 낯선 사람, 괜히 골치 아플 수도 있단다. 할머니의 말에 토를 달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에밀리는 자기 선택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일단 그가 회복할 때까지만 두는 거예요. 그 뒤는 알아서 갈 거고. 마사는 더는 말싸움을 하진 않았다. 대신 스토브 앞에 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거칠지만 정갈한 손놀림으로 맵고기와 뿌리채소, 말린 허브 등을 넣어 자작하게 끓였다. 따뜻한 수증기가 오두막 안을 다시 데워주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세 사람은 낡은 나무 탁자에 둘러앉았다. 리처드는 간단한 죽 같은 스튜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깨달았다. 소박하고 투박한 맛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나친 조미료 없이 온전히 배를 채워주는 느낌이었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매일이 이런 식인가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에밀리는 별것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사냥하고, 약도 구하고, 땔감도 패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리처드는 신기해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게 편리하니까. 그때 마사가 비웃듯 콧김을 뿜었다. 리처드는 마사의 반응에 약간 쓴웃음을 지었다. 에밀리는 무뚝뚝하게 말을 받았다. 여긴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도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녀의 말에 리처드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고급 식당이나 화려한 도심에서 누리던 풍요와는 전혀 다른 사소하지만 진득한 생활의 맛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리처드의 다리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절뚝거리며 일어나 앉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동안 에밀리는 항상 분주했다. 산짐승 잡으러 나가고 틈틈이 불을 지피고 저장 음식을 재정비하며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리처드는 구석진 소파에 앉아 그녀가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전에 자신은 언제나 미리 준비된 일정표에 따라 고급 사무실이나 호화로운 호텔 등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 오두막에서의 시간은 낯선 동시에 묘하게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낡은 코트의 찢어진 부분을 바느질하고 있을 때 리처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 부자예요. 바느질하던 에밀리는 흘끗 그를 보았다. 그래요? 뭐,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딱 그렇게 보이긴 하네요. 리처드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정확히는 리처드 칼드웰 엔터프라이즈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해요. 뉴욕, 런던, 도쿄에도 지사가 있죠.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에밀리는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다시 바느질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정말 대단하다거나 그 회사 알아요. 같은 말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큰 감흥이 없어 보였다. 글쎄요. 당신이 뉴욕의 억만장자든 그냥 떠돌이든 여기선 별 차이 없죠. 리처드는 헛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내 정체를 알면 보통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에밀리는 실밥을 묶으며 담담히 대꾸했다. 여기선 돈으로 불을 못 피워요. 사냥을 대신 못 해주고 장작도 못 해주죠. 돈이 있어도 눈보라 속에 덩그러니 떨어지면 그대로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돈 많은 게 내겐 중요치 않아요. 그 말이 의외로 리처드에게 크게 다가왔다. 항상 사람들은 그의 재력과 지위를 보고 반응했는데 에밀리는 도무지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까지 리처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게 느껴졌다. 내가 많이? 잘못 살았던 건가? 작게 중얼거리자 에밀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은 일단 푹 쉬세요. 도시남자씨 고민은 내일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리처드는 벽난로 앞에서 혼자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오두막에서 배운 것들이 그의 지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리처드는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봤다. 다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걷는 정도는 가능했다. 눈 덮인 산과 들판, 그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은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에밀리가 오두막 옆에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고 있었다. 거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이것 좀 껴요. 그녀가 장갑을 던지자 리처드는 허둥지둥 받아냈다. 장작. 패라고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턱짓했다. 오늘 밤 모닥불 피울 거예요. 장작 없으면 얼어 죽겠죠? 이것이 바로 이곳의 논리였다. 따지고 협상할 필요 없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면 그냥 해야 한다. 리처드는 생전 처음 도끼를 들고 커다란 통나무 위에 작은 통나무를 세웠다. 그러나 힘 조절이 안 돼 몇 번이나 헛스윙이 나왔다. 금융계 거래는 잘하시면서 왜 이것도 못해요? 에밀리가 재치 있게 놀려댔다. 리처드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신음을 냈다. 차라리 그쪽이 쉬워 보여요. 에밀리는 다가와 그의 손을 교정해 주었다. 손 위치를 좀 더 아래로 잡고 발을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에서 따스함이 느껴졌다. 리처드는 머리를 흔들어 잡생각을 지웠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내려치자 이번에는 통나무가 시원스럽게 갈라졌다. 오, 됐다. 그는 살짝 뿌듯한 웃음을 지었고 에밀리도 그렇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일이지만 리처드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곳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무언가를 해낸다는 게 신기했고 동시에 설렘까지 들었다. 시간은 흘러 리처드는 작은 일들을 서툴지만 조금씩 거들었다. 오두막 지붕을 손보는 걸 돕거나 사냥감 말리는 과정을 배우기도 했다.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의 손의 일의 흔적이 조금씩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활을 건네주며 말했다. 내일부터 사냥 연습도 해봐요. 리처드는 활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날더러 토끼나 사슴을 잡으라고요. 난 총 쓰는 것도 해본 적 없는데. 에밀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봐요. 우리가 먹을 걸 구하려면 다들 노력해야죠. 결국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숲으로 들어가 작은 짐승들을 찾아다녔다. 에밀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지만 리처드는 온갖 가지에 부딪히고 쓸려나갔다. 토끼를 발견해도 활쏘기에 서툴러 번번이 놓쳤다. 난 역시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어야 했나 봐. 그가 화살통을 들여다보며 투덜댔다. 에밀리는 피식 웃으며 계속 연습해봐요. 언젠간 맞출지도 우라며 놀렸다. 그러던 중 숲 한가운데서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새소리마저 끊겼다. 에밀리는 순간 긴장했다. 조심해요. 뭔가 있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잿빛에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덤불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크고 어두운 눈이 두 사람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젠장 리처드는 온몸이 굳었다. 곰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달려들 자세를 취했다. 에밀리는 재빨리 리처드를 밀어 나무 뒤로 숨겼다. 그리고 잽싸게 총을 꺼내어 허공을 향해 쏴 올렸다. 요란한 총성의 곰은 멈춰섰고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음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은 듯 으르렁대다 이내 뒤로 물러났다. 마지막으로 공중에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리처드는 나무 뒤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에밀리는 긴장을 풀고 총을 내렸다. 이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 리처드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에밀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총을 걸었다. 이게 알래스카죠. 아찔한 상황에서도 그녀는 침착했다. 리처드는 목숨을 구해준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 어떤 사업 파트너나 친구도 자기 목숨을 이렇게까지 지켜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 집,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지?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울렁대고 있었다.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벽난로 곁에 앉은 리처드는 하루 동안 겪은 일을 곱씹었다. 바람이 오두막 벽을 때리는 소리가 적막하게 울렸다. 에밀리는 그의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물었다.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오네요. 내가 왜 여기 있었는지, 어떻게 산속에 버려졌는지. 에밀리는 시선을 고정한 채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리처드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칼드웰 엔터프라이즈를 운영하면서 알래스카의 황금광산 인수 협상을 위해 왔어요. 그 광산은 아직 채굴되지 않은 거대한 금 광맥이 있어서 수조 원대의 가치를 지니죠. 그런데 내 회사만 노리는 건 아니었고 여러 경쟁 세력이 있었어요. 에밀리는 점차 표정이 굳어졌다. 돈 때문에 당신을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래요. 내 추측엔 내 오른팔이었던 조나단 리드가 날 배신한 것 같아요. 나한테 약에 탄 술을 건네고 나를 눈보라 속에 버려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실종 판정을 받을 테고 그 사이에 서류를 조작해 광산을 자기 손에 넣으려 했을 거예요. 내가 없는 틈에 회사를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에밀리는 떨떠름한 눈빛을 보였다. 정말 끔찍하네요. 한때 믿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리처드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세상은 그랬어요. 늘 경쟁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죽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내가 여기 살아남아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겠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다. 잠시 후 리처드는 강한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돌아가야 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내 회사를 되찾고 그자를 응징해야 해요.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럼 돌아가서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리처드는 확고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걸렸다.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싹튼 감정이 떠올랐다. 다시 돌아가면 이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걸까? 그리고 일이 정리되면 꼭 돌아올게요. 그가 작게 덧붙였다. 에밀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고요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리처드는 살짝 손을 뻗어 그녀 손끝에 닿았다. 반드시 올 거예요. 며칠 뒤, 리처드는 아직 약간의 절뚝거림이 남았지만 여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넓고 칙칙한 하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개썰매가 출발 준비를 마쳤고 에밀리는 그를 배웅하러 밖에 나왔다. 정말 갈 거예요. 그녀가 묻자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꼭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요. 에밀리는 대답 대신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리처드는 포켓에서 작은 은빛 나침반을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나침반이에요. 길을 잃으면 늘 이걸 보고 집을 찾아갔다고 하시더군요. 에밀리가 나침반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그럼 당신에게 집은 어디죠? 리처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에밀리는 차갑지만 가느다란 웃음을 지었다.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갯썰매에 올라탄 리처드는 마지막으로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곧 다시 봐요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그는 썰매꾼의 구령에 따라 출발했다. 에밀리는 줄어드는 썰매를 눈으로 쫓다가 문득 텅 빈 가슴 한구석의 허전함을 느꼈다. 리처드가 떠난 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에밀리는 늘 하던 대로 숲에 나가 사냥하고 장작을 패고 할머니를 보살폈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가 떠난 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안의 은빛 나침반을 매만지곤 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그리워하는 거냐? 에밀리는 별말 없이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안 돌아올 거라 생각해라. 에밀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저녁마다 작은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그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싶은 갈증이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두막 바깥에서 개썰매 소리가 들려왔다. 에밀리는 당연히 마을 사람들이라 여겼지만 마중을 나가보니 낯선 남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인상의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에밀리 도슨인가요? 맞는데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리처드 콜드웰 씨가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에밀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얼어붙은 종이를 펼쳐보니 곧 당신을 모시러 가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리처드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에밀리는 잠시 갈등했다. 이곳을 떠나 낯선 도시로 가는 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했다. 나침반을 쥐고 문을 닫으며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착한 뉴욕은 에밀리가 평생 본 어떤 풍경보다도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늘을 찌르듯 높은 빌딩과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 행렬, 귀를 멍하게 만드는 경적과 사람들의 소음. 에밀리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보며 숨이 막힐 듯했다. 약속된 차량이 에밀리를 한 초호화 호텔로 데려갔다. 문을 열어준 도어먼의 안내에 따라 탑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열리자마자 리처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쑥한 수트에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있었지만 첫 만남 때와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딘가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에밀리,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에밀리는 심장이 뛰었지만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정말로 날 뉴욕까지 부를 줄은 몰랐어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겠다고. 리처드는 조심스럽게 그녀 손을 잡았다. 에밀리는 그가 살던 세계를 둘러보았다. 대리석 바닥, 끝없이 펼쳐진 도시 전경, 럭셔리한 인테리어. 모든 게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보기엔 여기서 살고 있는 당신과 내가 지내던 오두막은 너무 다르네요. 그 말에 리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난 이제 이 공간이 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 뒤 며칠 동안 에밀리는 리처드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했는지 지켜봤다. 그는 배신자였던 조나단을 고소하고 회사 지분을 다시 되찾았으며 광산 인수도 중단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구상을 펼치고 있었다. 돛은 이니셔티브라고 불러요. 알래스카 같은 오지의 의료와 교육, 생활 기반을 지원해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 거예요. 식탁에 앉아 리처드가 차분히 설명했다. 에밀리는 이름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혹시 내 성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 오두막에서 당신과 할머니의 삶을 보면서
이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에게는 많은 자원과 영향력이 있으니 제대로 된 곳에 쓰고 싶어요. 에밀리는 의심스럽게 그의 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리처드의 표정은 진심 그 자체였다. 도시의 압도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새로운 목표를 말하고 있었다. 어느 밤 센트럴파크 인근을 함께 걷다가 리처드는 조용히 말했다. 에밀리, 나 당신을 사랑해요. 짧은 고백에 에밀리의 가슴이 뛰었다. 리처드가 손을 잡고 이어서 말했다. 돈도, 회사도, 명성도 다 중요하지 않아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다. 분명 자신도 그를 향한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뉴욕의 빛나던 타워 사이에서 이 말들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고민이 됐다. 이 세계에 휩쓸려 그가 원래의 부유한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자기와는 다른 길을 갈까봐. 그래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한테 증명하세요. 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떻게? 에밀리는 은빛 나침반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다. 정말 집이 어디인지 찾도록 해요. 그게 됐을 때까지 난 당신 말을 완전히 믿기 힘들어요. 결국 에밀리는 다시 알래스카로 돌아왔다. 리처드는 그녀를 따라오지 않았다. 사업 문제도 있었고 재단 설립도 해야 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어느 밤 문득 창문 너머로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가 과연 올까? 그러던 중 느닷없이 리처드가 나타났다. 이전처럼 화려한 옷이 아닌 두툼한 방한복 차림으로 갯썰매를 이끌고 마을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곧장 에밀리를 찾아왔다. 내가 필요한 걸 깨닫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자기가 새로 시작하는 도슨 이니셔티브를 위해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살겠노라고 선언했다. 병원과 학교 시설을 짓고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 뒤 리처드는 마을에서 직접 일손을 거들었다. 어린아이들을 태워다 주고 낡은 집을 고쳐주고 함께 장작도 패며 때로는 사냥 연습을 해보고 물론 아직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사는 날이 올 줄이야. 리처드가 웃으며 말하자 에밀리는 여기가 진짜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는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집을 찾았다고 이제 확신해요. 밤이 내려앉은 어느 날 둘은 강가에서 북극광이 흩뿌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환상적인 빛의 물결이 어두운 창공을 수놓았다. 잠시 말을 잊은 듯한 리처드가 고개를 돌려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물어볼게요. 내가 여기 당신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에밀리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토록 거칠고 험한 삶 속에서도 리처드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땀과 진심,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요. 이젠 당신도 여기가 집이죠. 둘은 북극광 아래 서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다. 리처드는 억만장자였지만 무엇이 진정한 부인지 몰랐다. 에밀리는 가난하고 외딴 곳에서 살았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던 두 사람이 죽음의 눈보라 속 인연으로 만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다. 결국 그들이 지은 부는 돈이 아니라 함께하며 쌓은 신뢰와 사랑이었다. 도시의 고층 빌딩과 알래스카의 끝없는 설원, 그 간극을 채운 건 거창한 계약서도 수많은 재산 목록도 아니었다. 두 사람이 걸어온 길과 서로를 향한 진심이 만들어낸 진짜 집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세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일지라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과 믿음이 서로에게 온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